248년 전 단 13개의 식민지가 세계 최강대국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무모해 보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두 장악한 압도적인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GDP는 25조 달러를 넘고 군사비 지출은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변방의 식민지는 어떻게 현대판 로마 제국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우연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올린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문명과 정치 체계를 발전시켜왔죠. 수백 개의 부족이 전쟁을 벌이고 평화협정을 맺으며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 이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다가 엉뚱하게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콜럼버스보다 거의 500년 전 바이킹 탐험가 레이프 에릭손은 이미 북미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지금의 뉴펀랜드 지역에 작은 정착촌을 세웠지만 약 20년 만에 버려지고 말았죠. 그 결과 유럽은 이 대륙의 존재를 거의 500년 동안 잊고 지내게 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가 앞다퉈 신대륙으로 몰려들었죠. 탐험가들이 금과 은을 찾아 헤매는 동안 원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선물이 전달됩니다. 바로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이었습니다. 천연두와 인플루엔자는 면역이 없던 원주민 사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선물과 정보가 오가며 우호적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관계는 점점 폭력과 착취 그리고 파괴로 변해갔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영구 정착 시도는 로어노크 식민지였는데 1585년에 시작된 이 정착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590년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발견한 건 텅 빈 정착지와 나무에 새겨진 크로아토안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글자뿐이었죠. 이 실종된 식민지의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1607년 영국은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버지니아 제임스 강가에 제임스타운이라는 정착촌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금을 찾겠다는 헛된 희망에 들떠 있었지만 금 대신 발견한 건 질병과 굶주림이었죠. 주변 포화탄 원주민들이 음식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식민지는 첫 해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존 스미스 대위가 지휘권을 잡고 나서야 식민지가 겨우 안정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1619년 제임스타운에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국 사략선이 스페인 노예선에서 빼앗은 아프리카 노예 20에서 30명이 도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250년 동안 이어질 노예제도의 시작점이었죠. 당시에는 아무도 이 순간이 미국 역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몰랐습니다. 1620년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정착했는데요. 이들은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며 자치정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첫 겨울은 혹독했지만 완파노아그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1621년 가을 청교도들과 와파노아그, 추장 마사소이트가 함께 수확을 축하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17세기 내내 영국 식민지는 꾸준히 성장했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북미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맨해튼 섬을 단 24달러에 사들여 뉴암스테르담이라는 무역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1664년 영국 함대가 항구에 나타나자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항복하고 말았죠. 그렇게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퀘벡, 몬트리올 같은 정착촌을 세우고 모피 무역으로 부를 쌓았거든요. 스페인은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남부와 서부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열강들이 북미 대륙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원주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1675년 뉴잉글랜드에서 필립왕 전쟁이라 불리는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완파노아그 연합의 지도자 메타코멧은 플리머스 식민지에서 아버지 마사소이트처럼 식민지 주민들을 관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침탈과 선교사들의 개종 압력이 극에 달하자 메타코멧은 알곤키 부족 동맹군을 이끌고 뉴잉글랜드
전역의 정착촌을 공격했죠. 식민지 민병대가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메타코멜이 1676년 전사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당시 북미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분쟁이었거든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긴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왕 전쟁, 앤 여왕 전쟁, 조지 왕 전쟁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두 나라는 북미 대륙의 패권을 놓고 싸웠는데요. 그 와중에 원주민 부족들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싸워야 했죠. 전쟁이 끝날 때마다 조약이 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753년 버지니아 식민지의 젊은 장교 조지 워싱턴이 오하이오강 유역에서 프랑스군과 충돌하면서 결정적인 전쟁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워싱턴이 지휘하는 소규모 민병대가 프랑스 정찰대를 기습 공격했고 이 사건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확대된 거예요. 1754년부터 1763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유럽에서 7년 전쟁과 맞물리면서 진정한 세계대전 규모로 번졌죠. 영국은 결국 퀘벡을 점령하고 프랑스로부터 캐나다 전체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루이지애나를 빼앗았는데요. 이 승리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그 비용을 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1763년 국왕 조지 3세는 에팔레치아 사존맥 서쪽으로의 정착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는데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싸운 식민지 주민들은 분노했죠. 자기들이 피 흘려 얻은 땅에 정착할 수 없다니요. 1765년 인지세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신문, 법률 문서, 심지어 카드놀이 폐해까지 공식 도장이 필요했는데요. 식민지 주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한 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구호가 퍼져나갔고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비밀 조직이 세금 징수원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인지세법은 철회됐지만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대한 입법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하며 물러서지 않았죠.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영국 병사들과 식민지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분노한 군중이 영국 초병을 에워싸고 얼음과 조개 껍데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군중을 향해 발포했죠. 5명의 시민이 사망했는데 그중 1명이 크리스퍼스 애턱스라는 혼혈전직 노예였습니다. 보스턴 학살이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반영 감정에 불을 지폈거든요. 1773년 보스턴 티파티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에 대한 독점권에 항의하며 자유의 아들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배에 올라 342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당시 가치로 약 9,059파운드, 현재 가치로 17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이었죠. 분노한 영국 의회는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참을 수 없는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이 콩코드에 숨겨둔 무기고를 파괴하러 출동한다는 정보가 자유의 아들들에게 전달됐거든요. 폴 리비어와 윌리엄 도스가 보스턴 교회를 달리며 영국군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4월 19일 아침 렉싱턴 마을 광장에서 매사추세츠 민병대와 영국 정규군이 마주쳤는데요.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를 뒤흔든 그 총성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의 막이 올랐죠. 전쟁 초기에 식민지군은 보스턴 주변에서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건 반란이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대륙회의는 여전히 영국 왕실과의 화해를 희망했거든요. 하지만 1776년 여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변호사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1776년 7월 4일에 공식 채택됐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 문구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지만 그가 이끄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보급은 항상 부족했고 병사들의 훈련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죠. 1776년 여름 뉴욕에서 영국군에게 연패하면서 워싱턴은 뉴저지를 거쳐 펜실베이니아까지 후퇴해야 했거든요. 독립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크리스마스에 도박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1776년 12월 25일 밤 눈보라를 뚫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 뉴저지 트렌턴을 기습한 거예요. 영국 측 헤센 용병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고 대륙군은 첫 번째 승리를 거뒀죠. 9일 뒤 프린스턴에서도 승리하면서 독립전쟁은 기사회생합니다. 1777년 가을 사라토가 전투가 전쟁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베네딕트 아널드와
호레이시오 게이츠 장군의 지휘 아래 대륙군이 존 버고인 장군의 영국군을 포위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거의 7,000명에 달하는 영국군이 항복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이 승리 소식에 프랑스가 드디어 미국과 정식 동맹을 체결하고 참전을 결정합니다. 100년 동안 영국에 패배해온 프랑스에게 이건 복수의 기회였거든요. 1777년에서 78년 겨울, 워싱턴은 필라델피아 서쪽 벨리포지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프로이센 출신의 폰 슈토이벤 남작이 대륙군 병사들에게 유럽식 군사훈련을 시켰고 라파에트 후작 같은 프랑스 장교들도 합류했죠. 1778년 봄 프랑스와의 동맹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군은 필라델피아를 버리고 뉴욕으로 철수했는데요. 워싱턴에 새롭게 훈련된 군대는 뉴저지 먼머스에서 영국군과 맞붙어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1779년 이후 전쟁은 남부로 이동했고 양측 모두 지쳐가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781년 여름 영국군 사령관 코놀리스 경이 버지니아 요크타운에 진을 쳤는데요. 워싱턴은 프랑스 함대와 육군의 지원을 받아 콘코리스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 달간의 포위 끝에 코놀리스는 항복했고 이것으로 미국 독립전쟁의 군사적 충돌은 사실상 끝났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건 좋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연합규약 아래에서 중앙정부는 너무 약했거든요. 각 주가 제각각 세금을 거두고 화폐를 발행하니 혼란이 극심했죠. 1786년 매사추세츠에서 다니엘 셰이스라는 독립전쟁 참전 용사가 2,200명의 농민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현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제정회의가 열렸고 각 주 대표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부 체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 의원을 선출하는 타협안도 도출됐거든요. 1788년 필요한 주들의 비준을 받아 미합 중국 헌법이 발효됩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그는 연방주의자도 반연방주의자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를 이끌려 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재무장관으로, 토머스 제퍼슨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해 최고의 인재들을 내각에 모았죠. 워싱턴 행정부는 국립은행 설립, 관세 부과, 위스키 반란 진압 등으로 연방정부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워싱턴이 2번의 임기 후 자발적으로 물러나면서 평화전 교체의 전통이 확립됐거든요. 그의 후임 존 애덤스는 프랑스와의 준전쟁 상태를 해결해야 했고 외국인 및 선동법 같은 논쟁적인 법안으로 비판을 받았죠. 1800년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5년간의 민주공화당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퍼슨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이었는데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약 214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1,500만 달러에 사들인 겁니다. 미국 영토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늘어났죠.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가 이끄는 탐험대가 새 영토를 탐사하며 70개가 넘는 원주민 부족과 접촉하고 200종이 넘는 동식물을 기록했습니다. 1812년 영국과 다시 전쟁이 터졌는데요. 영국 해군이 미국 선박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강제 징집하는 일이 계속됐기 때문이죠. 캐나다 침공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해군은 선전했습니다.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점령하고 백악관과 의사당을 불태웠는데요. 대통령 부인 돌리 메디슨은 조지 워싱턴 초상화를 구해내며 역사에 남았죠. 그러나 볼티모어 공방전에서 맥켄리 요새가 버텨내면서 프랜시스 스콧 키가 성족이라는 시를 썼고 이게 나중에 미국 국가가 됩니다. 1815년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앤드루 잭슨이 이끄는 잡다한 군대가 영국군을 물리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조약은 이미 2주 전에 체결돼 있었죠. 전쟁에서 얻은 영토는 거의 없었지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19세기 전반 미국인들은 대륙 전체가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명백한 운명이라 불린 이 신념 아래 서부로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1830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했고 체로키, 촉토, 치카소 크릭, 세미놀 등 5문명 부족 6만 명 이상이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강제 이주됐죠. 눈물의 길이라 불린 이 여정에서 약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45년
텍사스가 합중국에 합병되면서 멕시코와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1846년 미국군은 멕시코시티까지 진격해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 결과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의 대부분이 미국 영토가 됐죠. 운명은 실현되고 있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시작됐거든요. 1849년 한 해에만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812명에서 2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포티나이너스라 불린 금광 탐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1850년대 말까지 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금이 채굴됐죠. 서부 개척의 황금기가 열린 겁니다. 그러나 서부로의 팽창은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주가, 노예주가 될지 자유주가 될지를 둘러싸고 북부와 남부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죠. 1820년 미주리 타협, 1850년 타협,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법까지 의회는 계속 봉합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1850년대 캔자스에서는 노예제 찬반, 양측이 총을 들고 싸우는 피해 캔자스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급진적 노예제 폐지론자 존 브라운은 캔자스에서 노예제 지지자 5명을 칼로 살해했고 1859년에는 버지니아 하퍼스페리의 무기고를 습격해 노예 봉기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처형됐지만 브라운은 북부에서 순교자로 추앙받았죠. 1860년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주들은 연방 탈퇴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가 남부 연합군의 포격을 받으면서 남북 전쟁에 막이 올랐죠. 전쟁 초기 남북은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연전연승을 거뒀지만 북부의 압도적인 산업력과 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1862년 앤티텀 전투 직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반란 지역의 모든 노예를 자유인으로 선포한 겁니다. 전쟁의 목표가 단순한 연방 보존에서 노예제 폐지로 확대된 순간이었죠. 흑인 병사들도 북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고 약 18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1863년 7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리 장군의 남부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같은 달 서부에서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빅스버그를 점령해 미시시피강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남부의 전세 역전 가능성은 사라졌고 그랜트가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끊임없이 남부를 압박했죠. 1865년 4월 9일 리 장군이 애퍼메톡스 법원에서 그랜트에게 항복하면서 4년간의 전쟁이 끝났는데요. 6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865년 1월 수정헌법 제13조가 통과돼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죠. 링컨은 화해와 통합의 재건을 꿈꿨지만 1865년 4월 15일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후임 앤드루 존슨 대통령 하에서 재건 시대가 시작됐고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가 통과돼 흑인들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이 주어졌죠. 하지만 남부에서는 쿠클럭스클랜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조직돼 흑인들과 재건 지지자들을 테러로 위협했습니다. 1877년 타협으로 재건 시대가 끝나면서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했거든요. 이후 남부주들은 짐 크로 법이라 불리는 인종차별법을 제정해 흑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공공장소를 분리했습니다. 재건 시대의 성과는 거의 한 세기 동안 후퇴하게 되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1869년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면서 동부와 서부가 연결됐습니다. 철도 건설에는 중국인 이민자들과 아일랜드인 노동자들이 대거 동원됐고 많은 이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철도가 놓인 곳마다 도시가 생겨나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도금 시대라 불린 이 시기에 존 D.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 J.P. 모건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등장했거든요. 이들은 석유, 철강, 금융 분야에서 독점을 구축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상위 0.1% 가구의 소득이 하위 42% 소득과 맞먹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죠.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빈곤에 시달렸고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이 빈번해졌습니다. 1890년대 불황과 은행 파산이 이어지면서
대중의 불만이 폭발했는데요.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인민당 운동이 힘을 얻었습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을 획득했거든요. 먼로 독트린 이래 서방구에서의 패권을 추구해온 미국이 태평양까지 세력을 확장한 순간이었죠. 20세기 초 진보주의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대 기업들의 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자 보호법을 추진했습니다. 1913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됐고 수정헌법 제16조로 소득세가 도입됐죠. 여성 참정권 운동도 활발해져서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침엄한 전보 사건으로 참전을 결정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유럽에 파병됐고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났는데요. 5만 10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했죠. 전쟁 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창설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원은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가 시작됐는데요. 재즈 음악이 유행하고 라디오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소비 문화가 폭발했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됐지만 불법 주류 밀매가 성행했고 알카포네 같은 갱스터들이 암흑가를 장악했죠. 한편으로는 흑인들의 대이동이 진행돼 남부에서 북부 도시로 수백만 명이 이주했고 할렘 르네상스라 불린 흑인 문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됐거든요.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1932년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돼 뉴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사회보장제도 도입, 대규모 공공사업, 금융규제 등 연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죠. 뉴딜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줬습니다.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은 다시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전함 3척이 격침되고 2,400명 이상이 전사했는데요.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전쟁을 선언했죠. 미국은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후 섬 점령 작전을 펼쳤고 유럽에서는 1942년 북아프리카 상륙을 시작으로 1913년 이탈리아 침공, 1944년 노르망디 상륙까지 연합군의 반격이 이어졌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됐는데요. 폭발로 약 8만에서 1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3일 뒤 나가사키에 펜맨이 떨어졌고 6만에서 8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지만 핵무기 시대라는 새로운 위험도 함께 시작됐죠.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됐거든요. 양측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직접 충돌은 피했지만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메카시즘이라 불린 반공 히스테리가 미국 사회를 휩쓸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일자리를 잃었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냉전 시대 가장 치명적인 충돌은 베트남 전쟁이었는데요. 1964년부터 본격 개입한 미국은 5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5만 8천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베트남인 사망자는 200만 명이 넘었죠. 반전 운동이 거세지면서 1973년 미군이 철수했고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민권 운동이 전개됐거든요. 1955년 엘라베마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고 1963년 워싱턴 대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죠.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인종차별이 철폐됐지만 킹 목사는 1968년 암살당했습니다. 1960년대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3년 암살당했고 우주경제에서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죠. 히피 문화와 록 음악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았고 여성 해방운동과 환경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과 사회 갈등으로 미국은 분열되어 있었죠. 1970년대 경제 위기와 오일 쇼크가 닥쳤고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는데요.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빈부격차도 커졌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닷컴 붐이 일어났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많은 기업이 파산했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살아남아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3,000명 가까이 사망했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수백만 명이 집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같은 해 버락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의료보험 개혁과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죠.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정치의 분열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거든요. 미국에서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죠. 2021년 1월 6일 수천 명의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50년의 미국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강국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 학살, 노예제, 인종차별이라는 어두운 역사도 안고 있죠. 오늘날 미국은 3억 3천만 인구의 다인종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지만 미국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거든요.